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요. 15분씩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플로어에도 관심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이야기 나누고 질문 받고, 또 깊은 얘기를 나누고 해서, 이 포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발제지들 갖고 계실 텐데요. 먼저, 저희들이 올해 다양한 문화 키워드 행사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 콘텐츠 참 많았지만 우영우 신드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송수동, 이태원 참사 이렇게 세 키워드로 나눴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을 통해서 본 콘텐츠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드라마들 되게 많았지만, 특별히 올해 상반기, 중반기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 우영우만큼 또 큰 화제를 몰고 왔던 드라마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우영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서 이게 정말 장애인에 대한 얘기 맞아? 라고 하는 장애인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거 맞나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었고, 현실에 우영우 같은 사람은 안 존재해. 그런 직장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대중문화가 지닐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 올해 굉장히 이 드라마를 보면 법정 드라마라고 하는 형식을 띄웠었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최근 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빈센조라든가, 천원짜리 변호사라든가, 닥터 로이어, 오수재, 왜 오수재인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영우까지 굉장히 많은 법정 드라마가 많이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우영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서 왜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 특별히 이상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상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변호사 우영우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하면은 돈에만 관심이 있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냥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됐지만, 이 우영우에 나타나는 변호사 우영우는 굉장히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또 재판에 불리할지라도 사람이 우선이고 소수를 지향하고 선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또 다른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변호사 캐릭터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보면 사실은 현실 가운데 사법 불신이 얼마나 많은가,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가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사법 정의와 사법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선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보기 어려웠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대중의 관심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들을 이 우영우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우영우를 보면 이 우영우가 인기가 있었다 보면 타자 이해를 위한 진일보한 방식을 보여주었다.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은 보면 우영우라고 하는 콘텐츠를 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인에 대한 진일보한 어떤 그런 묘사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동안 대중문화 속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현상들을 보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묘사나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TVN 드라마 보면 올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거기 보면
그 실제 장애 다우증으로 알고 있는 우리 정은혜 씨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은혜 씨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네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가 실제로 12회 광주 여성영화제라든가 18회 환경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독립예술영화 부분 1위, 예약 부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별히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을 어떻게 보면 어떤 흥미거리, 소실거리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흥미로운 요소로 하기보다는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어떤 장애인의 또 성공기라고 하는 판에바퀴 드라마 클리셰로서 장애인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노출하는 고민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예가 우영우가 일하는 로펌에서 그 자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관련 소송을 맡았을 때 했던 우영우 대사가 있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폐의 공식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고래처럼 김정은 씨는 정신연령이 6에서 10세 정도인 중증도 자폐인인데 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영우의 말대로 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하나의 그냥 한 장애라는 한 묶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장애에 대한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대생형을 살인한 사건으로 기소된 중증자폐 장애인을 다룬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은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저열한 의식들을 폭로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이 우영우를 보면 세 번째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좋은 내러티브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내러티브, 선한 내러티브. 우영우 신드롬을 우리가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이른바 내러티브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올해 3월에 이런 그 내러티브의 윤리성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애플 TV에서 선보인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3월달에 애플의 파친코가 선을 보였죠. 애플이 이 애플이라는 글로벌 OTT가 일본이라고 하는 시장을 포기를 하고 무려 1천억을 베팅을 해서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애플 TV가 일본 시장을 포기를 완전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파친코는 일본의 조선 침략사를 다룬 그런 드라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시장을 포기하면서 당시 실제 있었던 조선 침략사를 제국주의를 드러냈을까? 이것은 바로 바른 내러티브, 옳은 내러티브, 윤리적 내러티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제작자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념들과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건 계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좋은 내러티브, 바른 내러티브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저는 우영우 내러티브도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또 우영우 내러티브에는 다양한 어떤 선한 내러티브들이 포진되어 있죠. 저는 이것들이 이른바 ESG 내러티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또 고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영우에서 계속하면서 생태나 환경에 대한 내러티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보면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그동안 사회에 관심 갖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장애인, 탈북민들 이런 왜곡된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시에 보면
이 우영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직장, 그 이른바 그 직장들이 이른바 그 한바다 아래의 동료들을 보면서 한 장애인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직과 구조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거버넌스의 저는 구조를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어떤 한 사람들을 한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서사적 희망들을 이 우영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른바 우영우 신드롬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선한 내러티브, 다른 내러티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것들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영우 신드롬은 결국은 대중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공동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종교적 자원이면서 사회적 자원이 되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보면 예수님은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DNA를 지닌 초대교회 또 한국교회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죠. 한국교회가 들어와서 양반과 천인의 구분을 바꾸고 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작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세상은 욕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한국 교회를 향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 사실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애정 없으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 한국교회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외당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변호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전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에 반응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반응을 하고 한국교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영우 신드롬이야말로 대안적인 삶의 스타일과 공동체를 찾고 있는 대중적 갈망 현상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고 좋은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열망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022년도를 수놓은 우영우 신드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세션인데요. 우리 공유에서 공간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성현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네, 공간의 어떤 재발견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택트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거의 처음 저희가 들어온 표현이었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저희 여기 필름포럼 맞은편에 이화여대가 있는데 한 3년 전에 저희 코로나 막 발발하기 시작했을 즈음에 이대 후보를 바라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출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저희가 아주 전염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전보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한편으로는 줄어든 것 같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공간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곳에서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고민할 텐데, 각 교회마다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에 계신 성도분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제가 이 성수동을 공간으로 또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같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한 고민에 있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트렌드를 알려면 성수를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은요, 여기 지도 보시면 이렇게 뭐 서울에 계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곳이죠. 뚝섬, 그리고 성수에서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면 압구정이 있고요. 영동대교를 지나면 청담동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처에 한양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 전체인데 여기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케팅이나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서울의 곳곳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한 2, 3년 정도 트렌드가 유행했다가 일시적으로 임대료랑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이 몰렸다가 쭉 빠지고 다른 동네로 계속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도 그런 곳의 또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목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성수동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에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엔데믹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띄고 이제 공간을 갈 때 골라서 가는 공간 중에서 이 성수동이 화제에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좀 분석해보고 교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이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어떤 마케팅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시몬스 침대라고 혹시 들어보셨겠죠? 침대 회사인데요, 팝업 스토어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요, 침대 회사니까 당연히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침대가 없습니다. 철물점을 만들어 놨어요. 젊은 세대가 여기 와서 철물점을 사는 거예요. 철물점에 있는 물품들을 사는데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자기 내러티브를 소화해냅니다. 그 다음 보실 사진이요. 이게 에루사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에루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줄임말이에요. 이 3대 명품 숍들이 다 지금 성수동에 들어와 있어요. 이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그리고 최근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디올이라는 매장,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처럼 굉장한 이 집중될 수 있는 명품 매장이 이 안에 또 들어왔고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회사 크래프톤, 그 다음에 뭐 소카, 그리고 SN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와인바, 맛집,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어떤 편집숍, 뷰티에 관련된 것들, 문화예술 갤러리가 이곳에 폭발적으로 대여 공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좀 예쁘다는 공간들을 보시면 이 여지없이 성수가 많이 검색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한 번쯤은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성수동 거리를 다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수동에 제가 두 번째 제목이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제자들이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실제 성수동 가보면 별거 없다. 근데 진짜로 한 번 가신 분들은 거의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성수동이 유명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카페가 조금 있고 뭐 조금 있고 한 것 같은데 별반 여태까지 이렇게 좀 떠올랐던 동네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레이어가 좀 많습니다. 이 동네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발점은요. 2011년에 이 대림창고라는 지금 이제 주로 젊은이들에게 카페로 많이 알려진 공간인데요. 여기가 40년 전에 정미소였다가요. 물품 보관 창고로 있던 장소를 안에를 바꾼 거예요. 겉은 그대로 공장인데 여기서 패션쇼가 열리고 그 갤러리가 열리고 가보시면 저희 필로프로 카페 공간에 한 10배도 넘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슷한 공간인데요. 성수연방이라는 곳인데요. 이건
그 유럽 동업자 조합인 길드에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1층에는 상점이 있고 2층에는 입점한 브랜드들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층은 또 바라볼 수 있는 여러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생산,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핫플레이스가 되어지고요. 이 또 성수가 여의도의 2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요. 전시장, 카페, 서점, 공연, 기업, 공유 오피스까지 굉장히 하나로 탁 이렇게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이 이곳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성수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부 유입률이라는 건데요. 그곳에 많이 실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공간을, 이 지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 이곳에 회사를 다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부 유입률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적인 예가 성수에 위치한 사업체가 2만 개인데 다른 곳에 보면 6천 개, 7천 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한 48%가 성수 자체에 기업을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소비가 한 번에 트렌드로 넘어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굉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빠르게 지식산업센터와 정부의 도시재생산업이 이곳에 딱 들어맞는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한 번쯤은 가보셨겠죠. 2005년도에 35만 평 부지에 서울숲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요새 가장 고급 주택지 중에 꼽을 수 있는 이 3대 이 고급 주거지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지자체가 거기에 있는 상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보통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이 임대료가 확 올라가는데 그 서로 간에 좀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생 협약식 같은 걸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이 지자체와 상점들이 서로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말자. 직전까지 18.8%의 임대료가 올랐는데요. 이 협약을 맺고 나서 4.6%로 임대료가 오르는 정도로 완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거리, 보통은 이제 뜨는 동네에 가보면 딱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여기 카페가 유명한 거리구나. 여기는 먹거리가 유명한 데구나. 근데 여기는 가보면 거주지, 기업, 그 다음에 전시공간,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층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적도 넓고요.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유행했던 동네들하고 좀 다르게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과연 그럼 이걸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블루보틀이라는 유명한 커피 회사가 대한민국 1호점이 들어올 때 여기 블루보틀을 들어오면서 성수점을 내는데요. 이 성수의 원래 상징이 그 벽돌, 붉은색 가옥과 그리고 공장의 붉은 벽돌이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블루보틀이 파란색,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자기네 이미지는 파란색인데요. 이 건물을 아예 처음에 지을 때 있던 거 말고 지을 때 자체 붉은색으로 톤을 맞춘 거예요. 이것은 이 성수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편입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즉 올드 앤 뉴, 예전 것과 요즘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살려낸 것들이 성수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저희가 교회로 가져와 보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것들이 공연식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비슷한 교회 건물 외양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프로그램도 비슷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교회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각 지역이나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매력이 감소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걸 우리로 가져오면 이야기를 살린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만약에 어려운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보통 교회들은 영구로 화려한 예배당을 짓기도 하거든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교회라면 지역 자체가 그러면 상처와 실패에 대해서 좀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내의 프로그램들 건물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어떤 지역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거주인들이 많지 않은 동네 그러면 교회 분위기 자체가 환대에 좀 포커스를 두고 교회 분위기와 건물, 공간을 꾸미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만의 이야기가 숨쉬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생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꽁장기 내라는 식으로 하나가 유행하면 우르르 달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좀 하나의 리더십이 공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전체를 조율해 나가는 거죠. 다양성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리 하나가 트렌드를 끌고 가서 온통 일회성 소비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물론 성수라는 곳이 이걸 굉장히 의도성을 띠고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입지가 맞아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가져와 볼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교회들이 직격탄을 받았던 건 너무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뭔가로 교회 성장을 너무 많이 치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2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루에 6군데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을 정도로 좀 위기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은 공간을 찾아갑니다.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하나만을 위해서 한 번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요. 좀 그곳에 통해서 뭔가를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여기에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한 가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생태계, 특별히 제가 이 페이퍼에는 좀 중대형 교회라면 조금 더 이런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더십이라고 좀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이 협약을 맺었던 이 사진이 그 협약식을 내줬던 2017년에 그 사진인데요. 이런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본 겁니다. 최근에 그 도시의 승리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다음 책이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책을 내는데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도시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도시의 봉사는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부의 역할 또는 지자체의 역할, NGO나 여기는 교회도 저희로 치는 교회가 포함되어있죠. 교회 전체가 지역을 공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임 목회자 한 사람의 또는 어떤 특출한 리더 한 사람의 직관적 리더십만이 아니고요. 그 지역을 오랫동안 알고 있거나 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지혜를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겠다라는 문제 진단을 제가 대안에 대한 것까지 성수동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제 개교회가 이 목회적인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대가 굉장히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모두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희 이 발자취 세 사람도 저희가 이 발자기 전에 계속 이 고민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물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지혜를 배우기 함께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혜를 배우려는 배움의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무수한 많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 속에서 헌신한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희망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희망을 공존해서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어렵지만 저희가 좀 적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 트렌드로 제가 꼽으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태원 이름 없이 죽어간 청년들을 위한 매치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윤영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랄라 리랄라 리랄라 리라 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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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아주 인상적인 노래죠. 1분 30초짜리 노래입니다. 인디 아티스트가 부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접하고 나서 참 재치 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도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무사히 할머니가, 무사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올해 왜 이렇게 젊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뉴스가 많을까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지만은 건물 청소하다 죽고 지하철 문 고치다 죽고 오리엔테이션 가서 파묻혀 죽고 빵 만들다 끼워 죽고 스토킹상에 찔려 죽고 거리에서 깔려 죽고 정말 이런 어떤 청년들의 죽음의 소식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뭔가 몰아쳐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다른 청년들이 죽어갈까 봐 너무나도 걱정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됩니다. 구름이 많은 한국지 영상 언제든지 인파가 몰리면 우리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홍대 입구 9번 출구 나가보신 분 있나요? 언제든지 거기서 깔려줄 수 있고 아침 출근길에 신도림 1번에서 1호선에서 2호선 내려가는 그 환승 계단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 함부로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사히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위험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이 놀러 갔다 죽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평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러 갔다 죽는 것이 왜 개인의 책임이냐? 놀러 갔다 죽는 게 어딨어? 청년들은 놀고 싶어하고 당연히 놀아야 한다. 우영우에서 방구뽕이 어린이들은 놀고 싶고 놀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연상시켰어요. 청년들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이 되면 그들은 놀러 가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렇게 몰려나가서 노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하러 나가지? 근데 그 추운 날 새벽에 월드컵 보겠다고 사람들 광화문광장에 모입니다. 도대체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 하이문화는 그들만의 광장과 클럽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와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제시받고 또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집단놀이에 참여하는 순간 내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흥분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흥집회도 그렇고 집단 시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체성을 확인하죠.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주일 오전 교회 가면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기사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댓글창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길한 데가 틀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악성 댓글이 기독교인들이 달아났어요. 외국 귀신과 우상 숭배 어쩌고 저쩌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고 저쩌고 주일 전날 밤 환락에 빠진 정신 나간 젊은이들 어쩌고 저쩌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댓글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댓글을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를 정죄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나라의 청소년 청년들이 10만 명이나 반성경적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토요일 밤에 사건이 터진 것은 교회에 말하는 시대의 외침입니다. 정말 무서운 발언이에요. 예전에 그 허리케인이 동성애를 위한 어떤 심판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아픈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윤리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 뜨끔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역풍도 거셉니다. 어떤 트위터, 영향력 있는 트위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리트윗을 받은 그 말인데요. K 기독교는 정말 역겹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동성애, 마약, 음란문화, 귀신 등 끌고 와서 이번 참사와 연결시키네. 니들이 사람이냐? 전 특별히 마지막 말이 너무 뜨끔했어요. 니들이 사람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너무나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2년 미국의 아이돌 그룹 뉴키즈 언더 블록이 내한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한 신문,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 컬럼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왜 이런 그때도 압사 사고였습니다. 그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 문화에 열광하는 미국 사회는 마약과 무질서 폭력으로 장래가 암담하다. 이번 문화를 방관한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할 것이다. 그 미국의 아이돌 그룹이었을 때 그것을 쓰레기 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고의 K 쓰레기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같은 신문의 기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11월 2일자입니다. 불과 3일 뒤에 전통 파괴의 극단적 외래 문화가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불공정한 섹스 문화와 파티 문화,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무서운 게임 중독, 미디어를 장악한 귀신 문화, 널리 퍼지는 타투 문화, 여기에 편승한 헬로윈 등 불건전한 축제 문화 등 물밀듯 밀려오는 외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목은 이태원 문화 참사. 더 이상의 똘레랑스 나면 안 된다. 죽은 다음에 불과 3일 뒤에 이런 컬럼이 실렸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좀 아쉬웠습니다. 30년 차이를 두고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고개 어른들의 평가는 대동소이합니다. 끔찍한 죽음 앞에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될까? 문화비평의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학회 전에서도 세미나 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알아요. 오늘날 도시문화축제, 도시의 소비주의적이고 굉장히 어떤 문화축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시비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언사는 주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영이 부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뿐 아니라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렵지. 우리가 어느새 상냥함을 잃어가는, 사회적 상냥함을 잃어가는 그런 꼰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개의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이태원이라는 동네고 두 번째는 헬로윈이라는 축제입니다. 이태원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태원 프리덤에 나오는 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은 뭔가 부족해. 내가 새로운 곳을 알려주겠어. 이태원 프리덤. 딱 그 느낌이에요. 뭔가 핫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태원은 소위 힙스터들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80년대에 저 처음 이태원 갔을 때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가 어떤 거냐면 서울 속의 외국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미군 부대 때문에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만 허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소위 문나이트 같은 춤꾼들의 성지가 되기도 했었고 또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태원은 다양성의 동네라고 관광객이 많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90년대는 이태원이 한풀 꺾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핫한 플레이스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홍대, 가장 대표적으로 홍대의 부상이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얘기했던 성수동은 최근에도 나왔지만 끊임없이 그 외에 서울에는 핫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은 조금 이렇게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밀려난 이유가 있어요. 왜 밀려났을까? 근데 이 이태원이 2000년대 중반 다시 뜹니다. 아주 새롭게. 그때부터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아졌고 이태원 어떤 관광특구 이사, 영화계 이사인 이동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물이 바뀌었어요. 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특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특성들이 다시 발생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바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90년대의 청춘들은 결국 전철역이 그들의 발입니다. 전철역이 없는 곳에는 핫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태원역의 출발은 이태원역이 다시 한번 핫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핫해지는 새로운 동네들은 전부 다 전철역과 민감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샤로스길이라고 아십니까? 그 서울대 입구역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 고향인데요. 거기가 샤로스길이 돼서 또 핫해지고 또 물레동 뒷골목
이런 고들들이 전부 다 전철과 연결되어 있고 연남동도 결국 경의선철도 거기가 뚫리면서 연남동이 굉장히 핫해진 것도 사실이죠. 망원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태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호텔 해밀턴 호텔 뒷골 보기에는 식당 두바이라든가 또 샬람 베이커로 대변되는 그런 이슬람 문화가 있고요. 그 이화시장, 그 건너편의 이화시장에는 아프리카 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파라과이 음식점, 멕시코 음식점, 태국 음식점, 전 세계 음식점,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이태원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엔 짝퉁 또는 큰 옷 전문점이었는데 지금 가장 특별한 어떤 패션 전문 매장들이 바로 이태원이고요. 또 거기에 좀 특이한 것은 그 앤틱 가구 전문점, 그리고 고고 서적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한국과 세계가 또 이 예전과 현대가 만나는 독특한 이태원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힙스터들의 까다로운 취향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그런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그 공간이 주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이태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헬로윈은 이태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크리스마스에 명동거리를 걷는다든가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처럼 이태원은 특별히 헬로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입니다. 거기서 박소라위가 아주 우연히 어떤 동네에 왔는데 거기에서 코스튬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코스튬을 하고 밤거리를 한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차 편집으로 박소라의 얼굴을 잡아요. 매료됩니다. 그 어떤 자유로움에 매료돼요. 거기가 바로 이태원 할로윈 그 밤이었어요. 거기 가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헬로윈의 축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만설절 전야제고 카톨릭 신앙과 어떤 유럽의 전통 주술적 문화가 만난 그런 기원을 갖고 있고요. 켈트족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어떤 특징이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분장하라고 그런 어떤 마귀를 대비한다. 이런 그런 어떤 문화였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나 놀이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축제 문화, 현대의 거대한 축제 문화나 상업적인 문화는 유럽의 각 지역의 문화들이 미국에 상륙해서 거기에서 상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왜 루돌프가 나오고 왜 썰매가 나오고 왜 굴뚝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핀란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북유럽의 크리스마스 문화 지역 축제가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파란 사람에 의해서 이 미국에 소개됐고 거기에서 새로운 상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축제가 생겼죠. 할로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국에 건너와서 켈트족의 풍습이 미국에 와서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가 되는데 매해 10월 30일 미국에서는 애들이 돌아다닙니다. 괴기 분장, 코스튬 분장을 하죠. 그러니까 할로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코스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 된 거, 다른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트릭 올 트릭, 간식 줘 아니면 장난칠 거야 이런 어떤 의미인데요. 그래서 장난처럼 애들이 거기서 사탕과 초콜릿을 얻으러 다녀요. 마치 새벽송 돌듯이. 그럼 어른들은 그 애들한테 초콜릿 준비해가지고 한 움큼씩 줍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놀이 문화를 즐기고 또 학교에서 할로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축제를 즐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래서 저도 이제 꼬마 유령을 위해서 미국에 유학할 때 초콜릿 준비해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장난쳐요. 이상한 장난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줍니다. 근데 그때 한인교회에서의 할로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진짜 귀신 우상숭배 같은 요소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주 애들에게 반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한인교회 성도들은 할로윈 날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날 저녁 7시에 애들한테 외출 금지령을 내요. 조금 약간 너무했다 싶은데 근데 애들이 좀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안쓰러우니까 한인교회는 그날 애들 다시 모아서 교회 자체의 축제를 벌입니다. 저도 그거 했었는데 이름은 할렐루야 축제라고요. 이름도 좀 비슷하게 하고 코스튬이 있고 초콜릿 사탕 먹어요. 근데 이름만 할렐루야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일종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나쁜 거는 덜어내고 우리 버전으로 만들어서 즐기는. 근데 내용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아마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 않나 싶어요. 2000년 중부터인가 할로윈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한국에 아마 영어 강사가 도입시켰다는 얘기가 많죠.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는 할로윈이 워낙 큰 축제니까 비슷한 것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국제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로윈 자기들도 놀았던 할로윈 축제를 한국인 지인들과 놀게 되면서 점점 그 문화가 확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 축제 문화들은 어른들의 축제 문화는 어른들만을 위한다기보단 어릴 때 놀았던 그 장난기 넘치는 행동들을 어른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유아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인 버전으로 좀 약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는데 특별히 그때가 바로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코스튬 어떤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이 할로윈 문화가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도 크지만 홍대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할로윈입니다. 그만큼 이제 할로윈은 굉장히 좀 대중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로윈 축제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인교회의 저항감이 한국에도 유입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할로윈에 대한 교회에 많은 반감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현대사에서 벌어진 일종의 바보제. 여러분 바보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east of the Fool. 이거는 이제 그 중세 축제였는데요. 사순절 경건에 앞서서 이제 일탈을 용이하는 이벤트성 축제였죠. 그날은 이제 많은 어떤 그런 타락이라기보다는 장난기 넘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세속적 권위자들 비판하고 조롱하고 전폭적 행위로 민중의 감정을 표출할 용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용인했고 사회가 용인하고 정부가 용인해요. 일종의 가면놀이 같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회탈 쓰고 마당놀이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축제였는데 이런 축제들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맞기 때문에 지배층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체로 공동체를 통합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산업화이고 상업주의적 놀이문화의 문화점 제고돼야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바보제의 일탈 체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치열한 경쟁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보 같은 축제들을 버려서 잠시간 다른 곳에 다른 시간에 머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어렸을 때 저희도 바보제가 있었습니다. 캠프 가면 정말 온갖 바보 같은 짓 하는 청년들 많았어요. 애들 많았습니다. 그때 뭐 남자 여자 서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드는 이상한 장기자랑도 있었고 막 그 캠프파이어 열어놓고 거기서 막 애들 춤추고 밤에 막 애들 얼굴에 낙서하는 그런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있었고 목사님 그냥 양복채를 물에다 갖다 던져버리는 애들도 있고 약간은 그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일탈을 경험하게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겨운 친구들에게 갑작스런 영원한 상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슬픈 넘어 더욱 아쉬운 것은 그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상 사회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책임을 묻죠. 이태원 참사가 개인적으로 놀러 갔다가 당한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야 책임감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예상된 인파에도 안전관리가 없었고 또 사고점 안에 신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그곳에 국가가 없었죠. 사고는 이내 참사가 되고 사망은 희생으로 정정됐습니다. 참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은 늘 추모와 함께 기록되어 왔습니다. 대개 이름 없는 죽음은 그 원인이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가리는 경우가 많죠. 명단 공개를 놓고 죽음에 대한 예의, 프라이버시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예의에 망각한 국가의 탓을 가려버릴 뿐입니다. 희생자 가족도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자 본인이 없는 장례식은 맞지 않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희생자의 이름 유가족도 없이 정부 인사만 다녀간 장례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천국일까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부 인사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조문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아가고 기억하는 데 이름은 호칭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와 나의 삶을 모두 불러내는 것이죠. 대참사가 났을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추모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슬픔을 공유하며 충분히 애도해야 비로소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죠. 세월호 때도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많은 문제가 났습니다. 이루 없는 추모와 정치의 공방 과정을 바라보며 참사보다 끔찍한 우리 사회의 비인간성의 가슴이 아픕니다. 뉴욕의 문화센터 빌딩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가면 모든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지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물거리 받았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 이름 속에서 저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 참사에 어떤 충격이 가신 다음에 해밀턴 호텔 옆길이나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앞에 추모의 기념물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기념물 앞에 희생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찰스턴 흑인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때 오바마가 와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추모를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뜻밖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거기에 굉장히 큰 치유에 영입했습니다. 노래가 딱 끝날 때 오바마 대통령은 갑자기 클레멘타 핑크니 found that grace 그 다음에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하면서 그 희생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리고 found that grace. 그 순간 거기에서 굉장히 큰 치유와 함께 우리 안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인간에게 존재의 창조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존재에 이름을 준 것은 인간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름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죽음은 잊혀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소중한 150명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 불렀으면 하고요. 이러시와 청춘을 생각하고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이제 아이유 씨의 이름에게라는 노래. 가사가 참 감동적인데 시간이 부를까요? 우리 들어볼까요?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인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음 토요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아파와도 이번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어김없이 내 앞에 선 그 아이는 고개 숙여도 기어이 울지 않아. 안쓰러워. 손을 뻗으면 따라안아. 빈 허공을 나 혼자 껴안아. 에어질 듯이 아파와도 이번엔 결코 잊지 않을게. 한참을 외로이 기다린 그 말을. 제 이름은 양승호입니다. 제 이름은 김가희입니다. 제 이름은 신문철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입니다. 제 이름은 엄태우야.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영원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이태원, 이름 없이 죽어간 청년들을 위한 넥스트라는 주제로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잠깐 좀 미진했던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 잠깐 이야기 나눌 것이고요. 또 우리 또 플로어에 많은 분들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답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답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잠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 교수님께서 또 방금 발제를 마치셨으니까요. 사실은 참 이 이태원을 저희가 이 3대 키워드로 뽑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원래는 걸그룹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걸그룹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태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큰 사건이었고 사태였고 참사였기 때문에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려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름 얘기도 하셨지만 이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밝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동시에 이 문제는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또 지내왔던 안전불감증, 불안 사회에 대한 너무도 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이들 던져주면서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안전 문제가 상당히 상존해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이동 어떤 그런 상황들이 늘 발생하고 있고 또 사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안전 훈련조차도 제대로 지진이든 화재든 뭐든 그런 훈련조차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이 문제들이 또 놓여져 있다고 보고 또 사실 윤 교수님이랑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할로윈 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못 꺼낼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판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왜 우리가 지금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이태원 사건 참사를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다니던 모교회 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굉장히 안 다닐 것 같은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을 때도 그분이 끝까지 목사님을 지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염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그거 제사 뭐라고 그랬죠? 추모 예배 해주시고 묻어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 그 고통 감수성을 교회가 함께 나눠줬던 게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까 신앙의 공공 ESG 교회에 만나면 이 세대의 고통 감수성과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정당성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소위 그걸 지적질하는 그래서 그걸 호통쳐서 바로잡고 싶은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고통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 가운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면 어떨까. 또 심지어 이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분명히 그 희생자는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쉬쉬하십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태원에 할로윈 날 이태원 가서 주일 전날 밤에 할로윈 놀러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서 쉬쉬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애도와 그 고통당한 유가족과 함께 보듬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기독교다운 복음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순복음교회에서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10억 출연을 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거대한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0억을 상담과 치유를 위해서 내놨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사실은 이 할로윈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할로윈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 얘기가 되었을 때하고 남의 이야기일 때가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윤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이제 아까도 백 원장님도 이제 예민한 주제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발제문을 이 정도 톤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울어야 될 때 같이 좀 울고 또 보수해야 될 때 보수해내고 재건해야 될 때 재건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사회에서나 슬픔 당한 사람들의 때가 이제 울 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뒤에 해도 될 이야기들을 성급하게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요청하는 자세만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근데 정작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가까운 나의 이야기로 좀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자세로 좀 받아들였고 그러면은 저희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때 얘기를 하셨으니까 때라고 하는 것이 뭐 시기적인 때도 있지만 아까 송 대표님께서 이제 성수동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성수동에 대해서 가보신 분들 다들 가보셨습니까? 네, 궁금하고 사실 궁금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성수동 가보셨나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저도 뭐 한 두 번밖에 못 가본 곳이어서 잘은 모르는데 그때에 맞는 어떤 적절한 스탠스가 필요한 것처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분위기, 흐름에 맞는 그것이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독특한 현상으로서의 공간이 됐는가. 그냥 단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서의 공간이 됐고 그것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어떤 이질적인 존재도 이렇게 점령국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공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얽혀지는 그런 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현 대표님 왜 하고 많은 현상 중에 성수동이라고 하는 현상이 왜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왜 이런 성수동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분명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유독 아까 윤 교수님이 핫플레이스라는 표현, 핫플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떴던 동네들을 공교롭게 저는 다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성북동에 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14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삼청동이 삼청터널 지나면 삼청동이 있고 바로 서촌이 있었거든요. 이 두 곳이 소위 떴다가 지는 과정을 너무 명백히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주말이 되면 말 대들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막 언론도 나오고 막 여기가 거의 뭐 천국처럼 보일 정도로 막 모든 사람들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거리가 유령 도시 같이 변하는 거리처럼 보는 광경들을 봤어요. 또 제가 잘 가던 어떤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베이커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공간이. 빵을 사면 사장님께 선생님 왜 공간을 줄이셨어요? 했더니 제가 쓰던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입자였던 거죠. 근데 이게 그 동네가 뜨면서 주인이 정확히 월세를 100%를 하려고 했다고 인상을. 본인 이야기로는 20-30%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월세를 한 300만 원 냈으면 600, 1000만 원 냈으면 갑자기 2000만 원을 내라고 갑자기 100%로 통지가 오는 바람에 자기가 쓰던 공간을 이제 절반으로 해서 이제 그 주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딱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가 뜨면서 이 베이커리가 이제 정말 더 잘 되겠구나 했더니 정작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위 뜨는 동네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이나 이 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처음엔 그게 좋으니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굳이 저 동네를 안 가도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편의점과 쇼핑몰과 카페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만. 거의 처음에 그 특색 있던 여러 가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의점과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곳에 가도 있는 것들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2배로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명소로 만들어놨던 상점 주인들은 다 떠나는 거죠. 다 떠나요. 왜냐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결국 그게 그 지역 자체를 다시 몇 년 후에 얼마 안 가서 다 또 이렇게 죽게 만드는. 마치 이게 서울에 무슨 좀비가 출현하듯이 이 지역이 뜨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 후에 또 저 지역이 훅 가라앉는 걸 이제 저희가 보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수동을 주목했던 지점들 중에 하나 좀 이렇게 그 비교적 길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겁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수동이 굉장히 기획적으로 막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연의 요소들과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그래서 이런 포럼의 자리를 통해 제가 보는 것들은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저 안에 있는 장점들을 우리는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또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지역하고 오랫동안 공존했어요. 건물도 그 지역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건물을 지어놨고 프로그램들의 절반이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역을 한번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주민들이 교회를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필름 포럼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 복합적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DNA가 적어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점들이 있어서 좀 교회들이 또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참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꾸 어느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것만 바라보고 또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교회가 멋있더라 그럼 또 그 설계 누가 했냐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지속 가능한 원리들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니까 살리는 공동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느 쪽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게 아니고 다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걸 아니까 부담스러워하는데 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나의 모델로 제가 성수동을 좀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벌써 다가와서 백광훈 원장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가 물어봐줘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착한 발제이기 때문에 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언급을 하자면 사실 우영우가 굉장히 큰 어떤 그 힘듦을 느꼈던 것은 네. 사실 모두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그 구글 검색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게 1위가 기후변화, 2위가 우영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영우는 우리나라 전체 구글 검색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영우가 떴던 것들이 아까 이제 그 착한 ES적인 요소, 그러니까 착한 콘텐츠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영우가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라서 재미가 없었다면 착한 콘텐츠는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미도 있으면서 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적용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는 너무 의미만 찾잖아요. 의미가 상업성이 있다는 거 알기 위해서 세상 콘텐츠가 의미를 찾는데 우리는 너무 의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미를 놓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콘텐츠 재밌을 수 있을까요? 재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화인데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시대의 옷을, 그 세대의 옷을,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갈 때 재미가 있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씀하신 대로 의미만 찾게 되면 정말은 윤리 공동체가 되고 지적 공동체가 되고 삶의 어떤 이 자리에 맞닿아 있잖아요. 약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무용은 재밌으셨죠? 네, 재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착함이 도드라진 거죠. 사실은 재미가 없었다면 아마 그 착함도 사실은 파장되고 말았을 텐데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중요성,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이 문화 트렌드 제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한꺼번에 바꿔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잠깐 소개하실 수 있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CTS 이현지 기자이고요. 오늘 교통문화 키워드 문화생활에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취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태원 갈 때가 좀 인상 깊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제가 20대거든요. 제 친구 가족이 이번 참사 희생자입니다.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건너면은 누구나 희생자가 있을 정도로 좀 엄청나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큰 희생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울 때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공감하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대중문화 키워드를 통해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할로윈 사건에 대한 담론을 기독교가 그럼에도 이제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아니라 왜 거기에 걷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욕망을 누르고 있다가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런 기성세대,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의 자신의 열정이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국 교회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이 문화 상성교를 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할까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 발언 겸 네. 윤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저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교도 관심이 있고 연구도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멀티미디어를 전공하는 공학자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스펙트럼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은 총도 있고 특별한 총도 있는데 너무 특별한 총에 특별히 맞춰져 이제 문화공부에서는 굉장히 일반은 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상명령이 있고 문화명령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너무 지상명령에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일반은 총이나 문화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아주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감동도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코멘트를 해주셔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더 받고요. 없으면 이제 마무리 점 질문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윤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 겸 또 질문하신 CTS 기자한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저희도 세 명이서 계속 치열하게 이 세미나 전에 나눴던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축제 문화 불만 많습니다. 근데 그게 꼭 헬로윈이기 때문에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헬로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면 거기엔 굉장히 주술적인 반성경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대구 치맥 축제, 교회에서 특별히 반대 안 합니다. 술 마시는 축제거든요. 록 페스티벌, 솔직히 요즘 별로 교회가 심하게 거기도 많이 사람들이 몰려요. 거기도 똑같은 난장판이 일어납니다. 그럼 홍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위 헬로윈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헬로윈이 뭔가 그날 온갖 귀신들이 몰려온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게 주술적이에요. 이게 비성경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술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하는데 그날 귀신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주술적이라는 것이죠. 비성.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가벼운 바보지 정도 그런 정도로 봐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좀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문화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도시가 아까 이거 전 성 대표님과 연결되거든요. 축제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민간과 사람들, 시민들이 만들어요, 축제를. 근데 산업화 이후에 그 시민들이 만들었던 축제가 자본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본이 결합해서 굉장히 소비와 허용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헨리 포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착실한 노동자로 만드는 비결은 가장 탐욕스러운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탐욕스러운 소비가 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착실한 노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세기 문화가 굉장히 허용과 소비와 광란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소비주의 문화를 만들어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시대의 모든 도시 축제들이 다 거기에 흘러가 있고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휩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나름대로의 머무름이 있고 또 사이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는 그런 어떤 축제의 멋은 사라지고 그냥 거대한 그냥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만 남아가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꼭 헬로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축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홍대를 만들었던 인디 아티스트 지금 없죠. 거대한 쇼핑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성수동도 그런 어떤 아기자기한 재미로 그런 지역에서 만들었는데 또 벽화마을 만들어가지고 도시 재생사업 했는데 여기저기서 다 벽화 만들어서 그 동네를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자본이 개입하고 공무원이 개입하면 그 동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왜곡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비판의 수위를 좀 그런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뭐 마무리 해주시면 저희 주제하고 좀 다른 주제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월드컵 때 사람들이 그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단편적인 짧은 쇼폼 콘텐츠 위주의 소확행이라든지 몇 가지의 이렇게 짧은 짧은 위로 이런 거 너머의 또 다른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고통을 감내하면서 몰입했을 때 오는 성취 또는 단결 이런 팀플의 공동체 정신 같은 게 훨씬 젊은이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또 임팩트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다보제 같이 한편 문화하고 잘 융화되어지면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독서 말고요. 좀 자신감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봉사의 기쁨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재미 말고 또 어떤 깊은 데서 오는 기쁨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잃어버린 게 기도의 기쁨 예를 들면 또 봉사 진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다 토닥여주기만 하다가 놓쳐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흐름도 잘 봐야 되고요. 동시에 기독 공동체가 놓치면 안 되는 그 기쁨에 대한 요소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올해 그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해안 그 바닷물로 오염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발적인 것으로 그 회복된 과정이 그 전체 기록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올랐대요. 그것도 집단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어떤 그 집단 체험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놀이문화를 만든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은 사실은 생명력도 없고, 그리고 반주도형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미와 재미를 함께 갖추는 그런 놀이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한국의 큰 과제고요. 그걸 위해서 한국교도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놀이문화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창조의 신학 그리고 진정한 놀이문화 주님 안에서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놀이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제시하고 어떤 기존의 문화들은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어떤 그런 꼰대 같은 마인드를 좀 넘어서서
새롭게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2023년도 한국교회의 어떤 대중문화적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2022년도를 정리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광고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에 저희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 목회, 사회 변화, 그리고 뭐 목회, 또 미디어, 청년 문화, 또 다양한 통계들 중심으로 2023년도 어떻게 교회가 준비할지를 또 저희가 제시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또 오셔서 또 지혜를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대중문화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중의 열망과 한국교육 과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